자, 34쪽에 이제 유전과 관련한 유전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전 용어를 볼 때는 두 개씩 묶어서 보시면 좀 편해요. 자, 일단 유전이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유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형질. 자, 그럼 봐봐. 형질이란 요걸 뜻해요. 형태와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되게 다양하게 뭐든지. 예를 들어 뭐 사람이면 뭐 머리카락이 어떤 스타일인지, 눈썹이 어떤 스타일인지, 눈동자가 어떤 색인지, 피부색이 어떤지, 키가 큰지 작은지 뭐 등등등등등 되게 많은 것들 있잖아요. 모양이나 형태나 뭐 피부색이나 맞죠? 이런 것들을 다 형질이라 그러고, 이런 형질 중에 특히 대립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대립형질이라는 건 뭐라고 적혀 있다? 뚜렷하게 구분되고 비교되는 형질, 대비되는. 자, 사람으로 치면 뭐가 있을까?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형질. 머리카락이 직모냐 곱슬이냐, 맞죠?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귀가 귓볼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냐 귓볼이 없이 딱 붙어 있느냐, 이마를 깠을 때 이마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냐, 가끔씩 보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뽀쪽 튀어나와서 원숭이처럼 삼자 이마인 애들 있지, 삼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완두콩으로 따지면 완두콩 색깔이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 콩 모양이 매끈하냐 쪼글쪼글하냐 등등등 딱 두 개가 구별이 되잖아.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형질 중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들이 있어요. 딱. 오케이? 자, 이런 형질을 표현할 때, 얘네들을 표현할 때 표현형이라는 게 있고요. 유전자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형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형질의 표현에 있어서 표현형과 유전자형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표현형은 한글로 쓴 거. 유전자형은 알파벳으로 쓴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지는 여러 가지 형질 중에, 사람 유전 형질 중에 혐알기 형질이 있습니다. 한번 해봐봐. 응. 안 되냐? 그래, 꼭 있다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혐알기가 가능, 불가능. 요렇게 한글로 쓰면 표현형이야. 이거를
유전자형으로 쓸 때는 어떻게 되느냐? 혐알기 가능한 거는 대문자 T 두 개를 쓰거나 대문자 T, 소문자 T를 쓰게 되고요. 불가능한 사람은 소문자 T 두 개를 써요. 이렇게 알파벳으로 쓰는 거를 우리는 표현형과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구별이 되죠? 그런데 선생님, 대소문자는 뭐예요? 대문자로 쓴 것도 있고 소문자로 쓴 것도 있잖아. 자, 이 이야기를 할게요. 순종과 잡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저 대소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순종은 동일 유전자를 가진 것. 유전자형에서 우리가 이제 상동염색체의 대립유전자가 같은 곳에 존재한다까지는 배웠잖아. 같은 유전 정보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을 대립유전자라 그래. 그 대립유전자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표시한 건데, 그 유전 정보가 동일한 유전자, 즉 얘랑 얘가 순종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요? 얘가 잡종인 거죠. 얘는 혐알기 가능한 유전자 둘 다 가지고 있는 가능 순종. 얘는 불가능 순종. 얘는 잡종. 대립유전자에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형태 사람을 순종. 다른 유전자를 가지면 잡종이라고 하는데, 우성과 열성은 어디서 보느냐? 잡종에서 봐야 돼요. 잡종일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이라 그럽니다. 속으로 숨는 형질을 열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니는 혐알기가 안 되잖아. 니는 순종이에요. 열성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혐알기가 되는 선생님은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알 방법이 현재로서는 사실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선생님 집에 애들을 확인해 봐야 돼. 선생님 부모님을 확인해 봐야 되고. 이거 이제 뒤에 이제 사람의 유전에 가면 가계도 조사라고 해서 배웁니다. 아니면 유전자 조사를 해보거나 인간 게놈 조사해가지고 유전자 하나하나 다 까디비 봐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두 개에 대한 기본 뜻은 알겠다? 까먹으면 찾아보고 계속 확인해가면서 익혀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요 단어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느냐? 우리 화학할 때 주기율표 내가 뭐라 그랬어? 처음에는 20번까지는 무조건 외워놓고 시작하는 거고, 까먹을 때마다 주기율표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는 저절로 외워진다 그랬죠. 맞지? 똑같아요. 유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단어들인데, 기본 개념은 책에 막 글이 길게 쭉 적혀 있지만,
저렇게 길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짤막짤막한 단어 한두 개씩으로 개념 정리를 해두고 아 그건 이거다 아 그건 이거다라고 탁탁 꺼집어낼 수 있으면 참 좋다. 오케이? 자 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멘델이라는 사람이 멘델이라는 수사라 그래가지고 그 카톨릭 쪽에 성직자 중에 신부님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당에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성직자잖아요. 이렇게 나와 사는 사람들 말고 카톨릭 구교 카톨릭 교회들 중에서도 수도원이라 그래가지고 좀 산 깊숙한 곳에 있어가지고 그 신부님들끼리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계속 수련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서 각자 공부하고 그렇게 자기 공부를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수사라고 합니다. 그 수사였던 사람이에요. 과학자는. 이 멘델이라는 학자가 완두를 바탕으로 유전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완두를 이용한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책에 보면 우성과 열성을 저렇게 확인했어요. 둥근 콩과 주름진 콩, 노란 콩과 초록 콩, 보라색 꽃과 흰색 꽃, 매끈한 콩깍지와 쪼글쪼글한 콩깍지, 초록 콩깍지와 노란 콩깍지, 꽃이 피는 위치, 줄기의 키, 저런 다양한 우성 열성을 구별해 냅니다. 그리고 저런 우성 열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멘델은 세 가지 유전 법칙을 발표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뭐가 우성이다, 뭐가 열성이다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멘델이 연구한 세 가지 유전 법칙을 이제 하나씩 확인할 건데요. 자, 멘델의 유전 첫 번째.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라는 거는 뭐냐면, 순종인 노란 콩과, 순종인 초록색 콩, 완두콩입니다, 어차피. 노란색 완두랑 초록색 완두를 교차 수분합니다. 수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식물의 꽃가루를, 암술머리의 꽃가루를 옮기는 과정을 수분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번식시키는 거죠. 여기서 자가수분이라는 것은 뭐다? 자기 꽃가루를 자기 꽃의 암술머리에 옮기는 걸 자가수분이라 그러고, 교차수분이라는 건 뭐다? A 꽃의 꽃가루는 B에다가 묻히고 B 꽃의 꽃가루를 A에다가 묻히는 거예요. 100% 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렇게 교차수분을 했더니 그러면 처음에 태어나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잡종 1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여기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요. 노란 콩만 계속 자가수분했을 때 다른 콩이 안 나오고 계속 노란색 완두만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초록색 콩, 계속 초록색 콩만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한 겁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잡종 제1대에 어떤 특징이 나왔다? 100% 노란 완두콩만 나온 거야. 이거를 우리는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보통 우리 여기 유전자형 있잖아요. 알파벳으로 쓸 때. 우성 형질을 대문자로 쓰거든요. 우성을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라 그러는데 얘를 대문자로 씁니다. 열성 형질, 속으로 숨는 형질을 소문자로 쓰게 돼요. 그래서 노란 순종은 노란색이니까 무슨 글자를 쓰면 좋을까? 노란색, 옐로, 라지 Y, 라지 Y죠. 그러면 얘는 열성이니까 우성의 소문자를 쓰면 돼. 얘가 초록이라고 그림 적으면 안 돼요. 스몰 y, 스몰 y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봐봐. 이 노란콩 순종의 감수분열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라지 Y죠. 이 열성 순종의 생식세포로 만들어지는 유전자형은 스몰 y잖아. 맞지? 그럼 잡종 제1대의 유전자형은 라지 Y, 스몰 y가 나오겠죠? 얘는 잡종이니까 우성 형질이 뭐의 형질을 가지게 된다? 라지 Y의 형질을 가지겠지. 맞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100% 다 무슨 완두가 나왔다? 노란 색깔의 완두가 나왔다. 오케이? 자, 여기서 원리라고 했잖아요. 왜 원리라고 했냐면 요건 살짝 심화인데 원리라는 거는 예외가 존재하는 자연 규칙성입니다. 그럼 원래는 뭐였다? 법칙이. 법칙은 뭐다? 예외가 없는 자연규칙입니다. 그럼 어떤 예외가 존재하냐? 분꽃이라는 꽃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나? 분꽃? 꽃은 처음 들어봐도 네가 아마 본 적 있는 꽃일 거예요. 은근히 이거 초등학교 화단에 꽤나 많습니다. 어떤 꽃이냐면 꽃이 딱 지고 나면 거기에 비비탄보다 조금 큰 씨앗이 맺혀요. 동그란. 처음에는 하얀 씨앗이 맺혔다가 얘가 다 익어가면 까만색으로 씨앗이 맺히거든. 그래서 은근히 무슨 장난을 많이 쳤냐면 그 씨앗 요렇게 따 모아서 한 주먹 요렇게 들고 다니면서 애들 뒤통수에 던지고 놀았어. 뒤통수 맞추기. 그 씨앗이 열리는 그 꽃이 분꽃이라는 꽃이 있다고. 근데 이 분꽃은
빨강하고 하양이 순종이에요. 꽃 색깔이. 그러면 봐봐. 빨강 순종과 하양 순종이 잡종 일대에서는 빨강색 꽃만 피거나 하얀색 꽃만 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선 잡종 일대에서 뭐가 피느냐? 핑크가 핍니다. 분홍이 펴요.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 분리의 법칙. 자, 얘는 다시 법칙이죠. 자, 이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합니다, 이번에는. 자,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한다는 말은 얘의 꽃가루를 얘한테 입힌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감수분열을 하게 되면 자, 봐봐. 꽃가루의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라지 Y 세포랑 스몰 I 세포가 생기겠죠. 맞지? 암술 쪽에서도 라지 Y 세포랑 스몰 Y 세포가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생겨요? 라지 Y가 2개가 생기고 라지 Y 스몰 I가 생기고 여기도 라지 Y 스몰 I가 생기고 스몰 I 스몰 I가 생기잖아. 맞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라지 Y가 하나 이상 들어가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스몰 I 2개만 가지면은 초록색이잖아. 이게 몇 대 몇이 된다? 3대 1이죠. 혹은 여기대로 보면 라지 Y 대 라지 Y 스몰 Y 대 스몰 Y 스몰 Y 우성 순종 대 잡종 대 맞죠? 우성으로 드러나는 잡종 대 열성 순종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분리가 되잖아. 그지? 우성 대 열성이 3대 1로 분리 혹은 우성 순종, 잡종, 열성 순종이 1대 2대 1로 분리가 되잖아요. 딱 요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이 법칙이 분리 법칙이란 말이지. 여기로 와볼게. 얘는 어떻게 되냐? 빨강을 RR이라 그러고 하양을 화이트라 그러면 분홍은 잡종인 R 화이트가 돼요. 그지? 그러면 얘가 R 화이트가 되면 화이트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봐봐. RR 대 R 화이트 대 화이트가 1대 2대 1이 되니까 결과가 어때? 똑같이. 결국 뭐다? 분리 법칙은 얘도 적용이 돼. 맞지? 얘도 분리 법칙은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야. 저지 말고. 불꽃은 뭐가 문제다? 우열이 뚜렷하지 않죠. 맞지? 흰색과 빨간색의 우열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잡종이 잡종 고유의 색을 따로 가진다는 것 뿐이잖아.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중간유전이라 그래요. 즉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런 예외 때문에 우열은 원리가 되고 분리는 법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응? 일단 필기. 자, 그럼 맨델의 유전 법칙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독립의 법칙인데, 자, 독립의 법칙이란 무슨 이야기냐? 동시에 둘 이상의 형질이 유전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자는 거죠. 여기서 사실 고등 과정으로 들어가면 연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연관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혹시 캐릭터들을 알려나 모르겠다. 빨간 머리엔 말괄량이 삐삐. 이 둘은 모르죠? 첫 번째 거는 아마도 만화 캐릭터는 아냐? 만화를 본 적은 없는데 캐릭터는 아냐? 해리포터 시리즈의 론 위즐리. 그 해리포터 친구는 론. 저도 해리포터 어릴 때 보려다가 안 봤냐? 그리고 은근히 남자애들이면 이걸 알 수도 있겠다. 저 웨인 루니. 그 박지성이 한참 날아다닐 때 맨유 그 공격수였던 지금 어디 감독이던데 웨인 루니. 얘네들의 공통점은 은근히 영국 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쪽 피가 섞인 애들이 이런 증상이 좀 잘 나타나는데 머리카락이 빨간색이고 얼굴에 주근깨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 북쪽 계열 스코틀랜드계 백인들 중에 빨간 머리 주근깨가 같이 다닙니다. 유전자가. 한 유전자가 아니라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가 같이 있어요. 우연하게도. 근데 이게 같은 염색체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같이 다니겠죠. 두 개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얘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일반적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이 유전이 될 때, 완두콩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둥글고 노란 완두. 주름지고 초록 완두. 요 둘의 순종입니다, 둘 다. 그러면 둥글고 노란 완두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가 돼요. 둥그니까 라운드가 되겠지? 노란색이니까 라지 Y, 라지 Y. 이게 다 순종 우성이야. 그러면 주름지고 초록은 어떻게 쓰면 된다? 얘네들을 소문자로 쓰면 되겠죠. 맞지? 그럼 뭐가 된다?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가 되겠죠? 자, 이 둘의 교배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유전자는 여기는 라지 RY고 여기는 스몰 RY니까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죠. 맞지? 자, 얘 표현형은 둥글고 노란 잡종. 맞지? 자, 봐봐. 잡종일 때는 우열의 원리를 만족하죠. 둘 다 우성이 나왔잖아.
100%. 그지? 둘 다 우선 100%가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얘를 자가수분한 잡종 2대는, 자, 여기서 여기를, 왜 이렇게 삐뚤음해? 교배를 하잖아. 응? 그러면 어떻게 되니? 16칸이 나와요. 왜? 얘의 생식세포는 4가지가 나오거든? 맞죠? 어떻게? 라지 R, 라지 Y, 라지 R에 스몰 Y, 스몰 R에 라지 Y, 스몰 R에 스몰 Y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총 16칸을 채워봅니다. 라지 R, Y, 라지 R에 스몰 Y, 스몰 R에 라지 Y, 스몰 R에 스몰 Y, 라지 R, Y, 라지 R에 스몰 Y, 스몰 R에 라지 Y, 스몰 R에 스몰 Y. 해서 16칸이 채워졌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채워지느냐? 그림으로만 딱 그려볼게요. 둥글고 노란 게 아홉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둥근데 초록색인 게 3개가 들어갑니다. 노란색이긴 한데 쪼글쪼글한 게 3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초록색이면서 쪼글쪼글한 게 여기 하나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들어가요. 여기 유전자를 다 채워보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만 일단 설명할게요. 글자를 다 채운 거는 어디 있냐면, 저기, 36쪽에 보면 글자 다 채워진 거 있어요. 굳이 글자를 다 채우진 않을게요. 그 대신에 재밌는 줄 2가지는 가르쳐 드릴 거야. 자, 그런데,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둥글고 노란 거, 둥글고 초록색인 거, 주름지고 노란 거, 주름지고 초록색인 게 9대 3대 3대 1로 갔잖아. 그지? 요렇게 됐는데 잘 봐봐. 노랑 대 초록은 3대 1입니다. 왜? 12대 4잖아. 맞지? 자, 둥근 것과 주름진 것도 3대 1이에요. 둥근 것과 주름진 것도 12대 4니까 3대 1이야. 무슨 소리다? 분리의 법칙 3대 1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그지? 즉 뭐다? 동시에 둘 이상의 형질이 유전되더라도 뭐다? 우열의 원리, 분리 법칙이 어떻다? 그대로 적용. 이건 무슨 이야기다? 서로 영향을 서로 동시에 2가지가 유전이 되더라도 서로 영향이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재밌는 거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요 줄. 요 가로 4줄이 있지. 요 가로줄. 얘네들은 잡종이랑 똑같은 게 나옵니다.
세 개 한번 확인해 봐. 요 네 개가 잡종일대랑 같은 거예요. 맞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요 세로줄 있죠? 요 세로줄. 한가운데 줄. 순종이다? 요 세로줄이 순종줄입니다. 여기는 뭐가 된다?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여기는 라지 R, 라지 R, 스몰 y, 스몰 y. 여기는 스몰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여기는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어쨌거나 요 가운데 줄은 순종이에요. 이것도 순종입니다. 그지? 이것도 순종이지? 이것도 순종이에요. 여기는 순종줄, 여기는 잡종일대랑 같은 줄. 그리고 9대 3대 3대 1로 딱 규칙성이 나와요. 그러면 동시에 3개를 유전시키면 64칸 나오거든. 그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된다? 3대 1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필기. 자, 사람의 유전 연구. 사람의 유전 연구에 보면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이라고 적혀 있죠.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을 쉽게 이야기하려면 요거의 가장 정반대하는 게 멘델의 완두 연구를 딱 떠올리면 되게 이해가 잘 돼요. 멘델의 완두 연구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하고 딱 비교해보면 이해가 확 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한 세대가 길고, 원래 유전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아까 우리 우열의 원리 독립의 법칙을 보려면 일단 순종인지 확정을 지어놓고 잡종일 대 잡종 이대를 봐야 되잖아. 맞지? 그럼 순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서너 대 정도의 검증 교배를 해야 돼요. 2대, 3대 정도를 거듭해서 자가수분을 통해서 그 성질만 계속 나오는 걸 확인해야 돼. 그러고 나서 잡종 1대, 잡종 2대를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 3세대에서 5세대까지는 봐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은 한 세대를 30년을 잡아요. 여기서 한 세대라는 건 이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자라서 성장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서 자녀를 낳을 때까지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강제적으로 하면 사람의 경우는 한 15년, 20년이면 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한 세대는 30년을 잡아요. 5세대를 하려면 몇 년 필요하겠냐? 최하 150년이죠. 누가 할래, 연구? 그지? 그에 비해 완두는 한 세대가 얼마나 걸릴까요? 반년 안 걸립니다. 그러면 5세대? 5년? 아니죠. 온실에다가 키우면은 3년이면 된다는 거지. 할만하죠, 그러면. 한 세대가 연구의 길이가의 문제죠, 길이. 자, 첫 번째, 자손의 수.
모든 스포츠 중에 우리 좋아하는 운동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스탯이라는 걸 가장 따지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스탯을 가장 많이 따지는 운동은 야구죠. 맞지? 내가 야구를 좋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맞지? 모든 운동 중에 스탯을 가장 많이 따지는 운동은 야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은 경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야구는 1년에 144경기를 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뛰면 그 소위 타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평균적인 그런 결과값들이 그 사람의 가치나 실력의 값에 수렴해 갑니다. 뽀록이라는 게 안 통해 간다는 거예요. 왜? 경기수가 100경기 이상이 쌓여버리니까. 한두 경기 뽀록으로 운 좋게 잘 칠 수도 있겠지. 맞지? 근데 그게 100경기 내도록 잘 치면 그건 뽀록이야, 실력이야? 실력이죠. 맞잖아. 어떤 사람이 한 경기에 그날따라 공이 잘 맞았어. 그건 뽀록일 수 있잖아. 근데 그 선수가 대타를 쓸 때마다 계속 잘 맞아. 근데 그 선수는 맨날 운이 좋대. 그건 실력입니다. 맞지?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본의 수예요. 통계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건 표본의 수입니다. 그래야 조사한 값과 실제 값의 오차가 줄어요. 응? 아들이 태어날 확률과 딸이 태어날 확률에 대한 조사를 해볼까? 너 형제 몇 남 몇 녀야? 저 외동. 외동이죠. 아들 태어날 확률이 너희 집은 아들 100%야. 선생님 위에 누나만 넷이에요. 선생님 집에서 아들 태어날 확률은 20%입니다. 그럼 우리 집과 너희 집만 가지고 평균을 따져봅시다.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33.333%예요. 딸이 태어날 확률은 66.666%고. 과학적인가요? 안 맞지. 왜 안 맞을까? 표본의 수가 너무 적었다는 거죠. 맞지? 즉, 자손의 수가 너무 적으면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데이터가 안 됩니다. 근데 완두는 어때? 하나 심어서 가지가 자라서 줄기가 자라서 완두콩이 열리면 하나의 줄기에서 최소 2, 30알씩은 얻을 수 있잖아. 충분히 통계적인 자료 가치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자유로운 교배.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교배해서 유전 연구를 할 수는 없죠. 그지? 꽃은 완두콩은 가능하잖아. 내 맘대로 꽃가루 옮겨서 붙이고 하면 되잖아. 맞지? 마무리. 인간은 형질의 수가 많고 복잡합니다. 극단적으로 사람의 피부색만 따져도 아까 우리 완두콩은 어땠어요? 노란색, 초록색 딱 대립유전자 한 가지에서 끝났지? 사람의 피부색은 염색체 3개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8단계예요. 7단계인가? 8단계인가? 거쳐서 나타나. 형질의 수가 매우 많고 복잡하죠. 왜 완두는 형질 수가 적고
대립형질이 뚜렷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유전 연구가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완두콩에 비해서 확실히 어렵죠. 이해가 되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연구를 하느냐? 어차피 사실 완두콩의 유전 연구를 한 것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은 거야? 사람 연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하게 될 연구예요. 가계도 조사. 족보 따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계도 조사는 쉽게 말해서 어떤 유전 형질이 어디서 어디로 유전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을 가계도 조사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 쭉 하고 나서 시간 되면은 일단 책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가면서 싹 설명해주고, 오늘 진도는 선생님 생각에 여기 사람의 유전에서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 요거 설명 다 끝난 뒤에 남는 시간은 요거 책에 있는 거 가계도 조사 하나하나 그려서 설명 다 해주고, 시간 남으면 가계도 조사 관련 문제들 중심으로 좀 문제같이 좀 풀어보고 할 거예요. 알겠지? 어디서 어디로 유전되는지를 하나하나 추적해서 체크하는 걸로 사실은 탐정놀이 한다 싶을 정도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능에서도 이게 제일 잘 나와요. 두 번째가 통계조사. 말 그대로 통계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유전자 분포 등을 파악하는 것이 통계조사입니다. 나중에 통합과학에 가면 이 통계조사가 뭐랑 연결돼서 나오게 되냐면 진화론하고 연결돼서 조금 나와요. 진화론의 자연선택설이라는 게 있는데, 유전병 중에 뭐가 있냐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적혈구가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적혈구 모양이 좀 삐뚤음하게 나오는 게 있거든? 초승달처럼 이렇게.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빈혈이 와. 살기 힘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정상 적혈구가 아닌 이런 적혈구가 생기면. 그런데 특이한 게 이런 적혈구를 가지는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아요. 그 나름의 장점이 생겼죠. 그래서 재미있게 아프리카 쪽에 말라리아 유행하는 지역에 통계조사를 했더니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최대 20% 가까이 더 많아. 무슨 소리다? 그 지역에서는 이 빈혈 환자가 살기 좋은 동네인 거죠. 다른 피에 비해서. 왜? 말라리아에 안 걸리니까. 맞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통계조사겠죠. 그리고 세 번째.
쌍생아 조사. 쌍생아는 어떤 쌍생아가 있냐면요. 우리 가계도에 이게 아빠, 이게 엄마란 말이야. 쌍생아를 표시하는 그림이, 예를 들어, 이런 쌍생아가 있고요. 이런 쌍생아가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죠? 뭐가 달라? 연결된 짝대기 모양이 다르지. 얘가 일란성 쌍생아고 얘가 이란성 쌍생아거든. 요거는 거기 없어요. 그 우리 난할 과정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임신 출산할 때 난할 과정. 1세포기,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넘어갈 때 할구가 갑자기 두 개로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적일 경우도 있고 갑자기 돌연변일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데 1세포기, 2세포기, 4세포기가 가는 게 아니라 1세포기, 2세포기, 2세포기 두 개, 그 다음에 각각 4세포기, 8세포기에서 두 개로 착상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 이런 거를 일란성 쌍생아라 그래요. 이란성 쌍생아는 뭐냐면 그때 우리 난소 위치 봤잖아요. 양쪽에 있었잖아요. 원래는 한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배란이 돼야 되는데 호르몬 이상이라던가 뭐 최근에는 이제 불임이나 난임 치료 때문에 그런 배란 유도제 같은 약을 쓰면서 양쪽에서 동시에 배란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그런 상태에서 임신이 되면 아예 난자가 두 개가 있고 각각이 수정이 된 상태로 착상이 될 수 있겠죠. 이 경우도 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잖아.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 앞쪽에 일란성 쌍생아는 얘랑 모든 유전 정보가 동일하죠. 얘는 아예 난자도 두 개, 정자도 두 개잖아. 그럼 얘는 사실 뭐야? 그냥 형제나 남매나 자매인데, 맞지? 같은 날 태어난 것 뿐이죠. 얘는 원래 한 명이었던 애가 클론이 돼서 둘이 태어난 거지. 맞지? 그냥 복제인간으로 둘 태어난 거고, 얘는 그냥 원래는 형제 자매가 돼야 될 애 둘이 그냥 같은 날 태어난 거지.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혹시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딱 떼놓고 지문 빼고 모든 게 똑같아. 대신에 일란성 쌍둥이가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잖아. 왜 다르게 되냐면 자라는 동안 사회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둘이 맨날 붙어 다녔다고 하지만 만나는 친구나 혹은 둘 사이의 관계나 둘이 더 좋아했던 장난감이나, 맞지?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 맞죠? 후천적 학습의 차이로 둘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일란성 쌍둥이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후천적 차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이 되는데 같은 집에 동시에 간 게 아니라 서로 따로따로 입양이 됐다. 근데 그 둘이 그것도 모르고 나이가 한참 들어서 한 30살, 40살이 돼서 우연히 만났어. 나랑 되게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 알고 보니 쌍둥이 형제였던 거야. 그런데 뭔가 되게 닮은 것들,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들, 성격이 비슷하든지 뭔가 식성이 비슷하다든지 그런 게 남아있어. 그런 거는 선천적인 유전적 요인인 거지. 다른 거는 후천적 요인인 거고. 맞죠?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어때? 선천적으로 같은 게 거의 없죠. 물론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받았으니까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별로 똑같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같을 수 있는 건 뭐다? 사회화를 같이 했을 확률이 높잖아. 같은 집에서 같이 자랐으니까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자랐겠죠. 맞지? 그러면 닮은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 후천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요인은 선천적인지 어떤 요인은 후천적인지를 조사하는 게 쌍생아 조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가 게놈 프로젝트. 말 그대로 DNA 전체를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연구하기도 했어요. 지금 사실상 완료가 돼 있는데, 과학윤리 때문에 이거를 더 하는 게 옳느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 부딪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유전자를 조사해서 어디가 사람의 지능을 결정하는지를 알아냈다 쳐. 그러면 거기에 유전자를 어떻게 조금만 조작하면 IQ가 200이 되는지 250이 되는지를 알아낸 사람이 있다 쳐. 그럼 모든 사람이 다 200이 되고 250이 되는데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IQ 100, 120. 아니면 되게 가난한 집에서 IQ 150이 태어났어. 보통 때면 정말 천재가 될 수 있는데 다들 돈을 써서 IQ 250인 세상이야. 바보죠. 그 IQ 150은 바보잖아. 옳은 세상일까? 모두가 유전자 조작으로 키가 185야. 키 178은 숏다리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과연 물론 맨 처음에 연구 시작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선천적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한 연구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고치기 위한 치료다. 연구다. 근데 그게 조금만 생각이 틀어지면 뭐가 돼버린다? 마블 영화에서 봤잖아. 슈퍼솔저 만들려고 했던 게 레드스컬이 돼버리잖아. 안 그래? 하이드라. 이래버린다니까. 맞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유전 연구나 과학의 발달은 어디까지나 도덕과 인권에 대한 거를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자, 요거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아까 말한 가계도 조사, 좀 더 디테일한, 사람의 형질에 대한 유전을 배울 건데, 그건 거진 가계도 조사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일단 요거 필기. 자, 사람의 유전 형질, 사람의 형질 유전. 46쪽. 자, 일단 나오는 형질 중에 방금 네가 안 된다고 한 열성인 혐알기. 진짜 안 되냐? 해봐봐. 희한하게 학원마다 한 명씩 있어요. 재밌어. 그 다음에 이제 쌍꺼풀과 외꺼풀은 쌍꺼풀이 우성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쌍꺼풀 수술이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쌍꺼풀이 우성이긴 한데 쌍꺼풀 유전자 빈도수가 너무 적어요. 애시당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우성이지만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귓볼은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 대표적인 분리형 귓볼. 니는 살짝 부착형 같기도 하고 분리형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네. 그러니까 여기요 옆 라인에서 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귀가 있고 그 턱 라인에서 귓볼이 이렇게 올라가는 귀가 있어요. 이 살짝 요거 같기도 해. 살짝 애매해요. 아까 말했죠. 사람은 유전 형질이 복잡해서 애매한 게 많다고.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이마선은 저게 V자형 일자형 중에 V자형 그 원숭이 이마 있죠. 3자 이마. 그게 더 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엄지를 이렇게 뒤로 해서 요게 요 선에서 뒤로 제껴지는 사람이 우성. 안 제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개가 있는 사람이 우성 없으면 열성. 선생님은 없습니다. 있네. 어쨌거나 이런 게 우성 열성이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 이 형질 유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냐, 성염색체 위에 있냐. 상염색체라는 건 우리가 뭐가 상염색체였죠? 잠깐 복습을 하자면 사람의 염색체를 기준으로 1번에서 22번까지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들을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했잖아. 그지? 그 말은 무슨 소리다?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은 유전을 할 때 남자, 여자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유전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유전이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녀석들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염색체 유전의 첫 번째로 대립 유전자가 두 개, 즉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만 있는 경우가 이제 제일 일반적인 유전이 되는 거죠. 아까 위에 말한 것들, 귓볼, 혀말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것들이야. 저기 지금 우리 46쪽에 보면 귓볼 유전자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 봐봐. 네모, 동그라미인데, 자, 여기서 내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요거를 우리는 분리형으로 보고 얘를 부착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맞지? 자, 사실 요게 이제 팁인데, 부모의 없던 형질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둘 다 없던 형질이 자녀에게 갑자기 나타났잖아, 지금. 요 두 케이스. 그지? 부모 모두에게 없던 형질이 자녀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그 자녀의 경우는 열성 순종이 되고요. 나타난 자녀입니다. 정확하게는. 부모는 둘 다 우성 잡종이 됩니다. 요게 확정이에요. 이게 확정이야.
왜? 지금 여기서 부착형은 열성입니다. 나타나면 자체가 열성이라는 소리예요.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 게 열성이라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열성인 유전인자라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우성이잖아. 우성일 경우는 일단 우성 유전인자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거지. 남은 하나는 모르고. 맞죠? 그런데 봐봐. 얘네들은 열성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열성 유전자는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되잖아. 그게 감수 분열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두 다 뭐이어야 한다? 잡종이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하나. 그럼 여기 큰아들하고 막내딸은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얘네들이 우성 순종인지 우성 잡종인지는 몰라요. 과학자가 하는 모든 소리 중에서 가장 믿고 신뢰해야 하는 말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아직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누군가랑 결혼해서 그 밑에 처자식이 생겨야 알아. 알겠지? 요 개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B, O식 혈액형. 얘도 이제 상염색체 유전인데, 우리는 ABO식 혈액형은 복대림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복대림 유전은 우리 아까 분권 유전에서 말한 중간 유전하고 좀 비슷하면서 다른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열 관계가 이렇습니다. A와 B 사이에 우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A와 B는 O보다는 우성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AB형은 중간 유전이 아니라 A형과 B형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다 드러내고 있는 유전이에요. 이런 걸 복대림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의 털 색깔이 중간 유전이라고 치자. 그러면 흰 소랑 검은 소랑 결혼해서 태어난 송아지는 중간 유전이면 무슨 송아지가 태어난다? 회색 송아지가 태어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근데 흰 소랑 검은 소랑 결혼해서 태어난 송아지가 복대림 유전이면 얼룩소가 태어납니다. 알겠어요? 흰 털과 검은 털이 얼룩무늬로 태어나야 돼. 얼룩말처럼 태어나든지 아니면 우리 홀스타인 젖소처럼 태어나든지. 알겠죠? 둘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게 복대림 유전이에요. 알겠지? 자, 이렇기 때문에 ABO식 혈액형은 자, 이렇게 됩니다. A형에는 AA 타입과 AO 타입이 생기죠. B형에는 BB랑 BO 타입이 생기고요. AB형은 말 그대로 AB 하나만 생기고 O형은 뭐만 생긴다? O 하나만 생기는 거야. 혈액형 자체가. 알겠어요? 유전인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너편에 어떤 집안의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다. 아빠가 A형, 엄마는 무슨 형? B형. 근데 자녀가
A형, B형, AB형, O형이 다 태어났네. 큰딸은 B형, 둘째 아들 AB형, 셋째 아들 O형, 넷째가 A형.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에 O형이 태어났잖아. 그럼 얘의 유전자형은 OO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OO라는 말은 부모는 AO, BO가 될 수밖에 없죠. AO, BO가 아니면 OO가 못 태어나지. 그지? 그럼 얘가 B형이 태어나는 말은 엄마로부터 B를 받았는데 B가 유지가 되려면 아빠로부터는 O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얘가 A형이라는 말은 얘는 AO라는 거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추적해 가는 겁니다. 오케이? 요런 식으로 혈액형을 추적해 가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가계도를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남녀 공통일 때는 보통 네모난 걸 남자, 동그란 걸 여자로 보통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열 관계는 똑같이 대문자는 우성, 소문자는 열성을 써가면서 그려가면서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됩니다. 상염색계 유전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이제 헷갈리는 게 시작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필기. 자. 반성유전이란 성염색체 X 위에 유전자가 위치하는 것을 반성유전이라고 해요. 자, X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남자의 경우는요, 봐봐. XY를 증상이라고 볼 때, X'Y는 증상이 되죠. 그러니까 요게 유전자가 있는 거야. 얘는 정상, 얘는 증상. 얘는 환자. 보통. 오케이? 그런데 여자는 문제는 뭐다? X 염색체가 여자는 2개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XX는 정상이 되죠. 그리고 X', 얘가 이제 증상을 보이죠. 환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열성일 경우를 가정합니다. 열성일 경우는, 자, 요거 봐봐. 한 개의 유전자만 존재할 때 열성일 경우는 정상이 우성이잖아. 자, X가 우성, X'이 열성일 때 얘는 뭐처럼 보인다? 정상처럼 정상처럼 보이겠죠.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진 않잖아. 그런데 유전인자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상처럼 보이는 보인자라고 합니다.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는데 밖으로 증상이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소리죠. 바로 이 보인자의 존재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남녀 성별에 따라 유전적인 발병 비율에 차이가 생기는 게 바로 반성유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색각이상, 생맹색약하고요. 혈우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반성유전의 가장 대표적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색각이상하고 혈우병이 있어요. 오케이? 물론 참고로 혈우병은 좀 특이하게 치사유전이라는 말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X'X'일 경우 있죠. 대부분 태아 때 사망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혈우병 환자는 주로 누구한테만 나타난다? 남자한테만 나타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유전인자를 한번 봅시다. 어느 집안의 정목 생명에 대한 가계도다. 얘는 너무 짧아가지고, 좀 이따가 저 뒤에 거를 하나를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가계도 분석 방법에, 일단 요 책에 있는 거랑 저 뒤에 걸 하나 차근차근 볼게. 47쪽의 그림 한번 볼게요. 아빠 정상, 엄마가 혈우병, 생맹이네요. 그리고 딸내미는 정상, 아들내미 생맹, 딸내미 정상. 과연 정상일까요? 자, 일단 요거 봐봐. 반성유전은 되게 쉬운 게요. 남자들은 딱 정해지죠. 정상 아니면 증상. 얘는 정상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XY죠. 얘는 환자죠. X'Y죠. 그 다음에 여자 얘는 환자잖아. 그럼 X'X'이에요. 응? 봐봐. 딸들이 정상일 수 있는 거는 딸들은 무조건 아빠의 X 유전자를 받을 거 아니야. 아들은 아빠의 Y 유전자를 받았고, 그죠? 그러니까 아빠의 X 유전자를 받았고, 엄마한테서는 X'밖에 받을 게 없네. 즉, 이 집 딸들은 전부 다 뭐라고 봐야 된다? 보인자가 되죠. 그리고 엄마가 환자니까 아들은 100% 환자일 수밖에 없지. 맞지? 그죠? 자, 요렇게 되고, 요거 하나 더 보자면, 가계도 분석하기에, 몇 가지를 좀 볼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따져볼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따지는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됩니다. 반성유전 말고 더 특이한 유전도 있습니다. 한성유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살짝 심한데 그냥 알아만 둡시다. 중등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한성유전, Y 위에 존재합니다. 무슨 소리야? Y 위에 존재한다는 거는 100% 부계 유전이죠. 아빠가 환자면 아들은 무조건 아들이 무조건 받으면 그 아들도 무조건 뭐가 있냐면 속칭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병의 형질은 병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웃을 일은 아닌데 참. 그래서 유전적으로 따질 때는 이런 걸 따지면 돼요. 한성인지 따지고, 반성인지 따지고, 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따지고, 예, 차곡차곡 가능성을 줄여가면 돼요. 알겠지? 예, 요런 것들을 이제 요 다음 바닥에 있는 자료부터 하나하나 정리해서 체크해 갈 테니까, 일단 요거까지 필기하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요거 필기. 자, 48쪽. 한 가지 형질의 가계도 분석하기. 자, 첫 번째 거 가계도 한번 봅시다. 지금 요렇게 돼 있다. 그죠? 가계도가. 자,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여기 3번, 4번, 8번, 9번 가죠. 자, 여기 3, 4, 8, 9에서 그때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부모한테 없는 형질이 자녀에게 나타났다라는 건 무조건 자녀가 뭐다? 얘가 열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무조건 엎어놓고 열성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열성입니다. 즉, 이 유전은 열성 유전이에요. 이 질병의 유전은. 알겠지? 자, 두 번째. 자, 제일 희귀한 게 한성 유전이잖아. 한성 유전은 남자한테만 나타나야 되죠? 여자한테 되게 많이 나타났네? 그럼 한성유전은 아니야. 반성유전일 확률도 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반성유전일 때는 아들이 많이 걸리고 딸은 보인자 때문에 덜 걸리잖아요. 특히 아버지가 정상일 때는 딸은 반드시 최소 보인자가 되지. 아버지한테 X의 정상을 받으니까. 맞잖아. 얘는 지금 열성유전인데 아버지가 정상인데 딸이 환자다? 그 말은 얘는 반성유전도 아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요 가족,
3, 4, 8, 9 이 가족만 가지고 우리는 어떤 정보를 찾아냈다? 이 유전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상염색체에 있고 열성인 유전이란 걸 알았으니까 그냥 얘를 스몰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환자들은 전부 다 스몰 a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 넣었지? 그리고 뭘 한다? 정상인은 다 대문자 하나씩을 줍니다. 맞죠? 이렇게 해놓고 추적을 하면 돼요. 잘 봐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지? 자녀가 열성이면 부모, 정상 부모는 무조건 뭐다? 잡종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잡종이다. 당연히 잡종이 돼야 되죠. 맞지? 그리고 봐봐. 부모 중에 증상 환자가 있으면 자녀는 최하 보인자가 됩니다. 왜? 하나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환자가 있으니까 자녀는 최하 보인자가 되는 거죠. 얘는 몰라요. 왜? 25%의 확률로 정상 순종이 가능하죠. 50%의 확률로 일단 얘는 봐봐. 열성 순종은 아니잖아. 열성 순종이 아니니까 확률이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야. AA일 확률 하나, AA일 확률 둘. 33%로 정상 순종, 66.6%로 잡종. 알겠어요? 요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모르죠. 우리는 아직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학자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말. 오케이? 이렇게 이 첫 번째 그래프 가족의 가계도 조사가 완료되었죠. 어떤 거 조사하는지 알겠지? 자,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두 가지 형질이 동시에 유전된다 그랬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 두 개 그리세요. 그게 더 빨라. 두 개를 한 번에 그림 하나에 한 번에 네가 묶어서 그리려고 하면 머리 터져요. 나도 못해요. 나도 IQ 150인데 나도 힘들어. 차라리 두 개를 그려서 빨리 푸는 게 쉽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잘 봐봐. 혈액형하고 생명이네? 그럼 빨리 파악해야지. 혈액형은 상이야, 성이야? 이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지 빠른 거죠. 혈액형은 상이고 생명은 성이죠. 맞지? 혈액형은 상염색체에 있고 생명은 X 위에 있다. 그지? 그걸 가지고 빨리 체크하면 되는 거야. 일단 혈액형부터 가볼까요? 1번이 A형, 2번 아빠가 B형, 3번 아빠 A형, 3번 엄마 A형, 4번 아빠 B형. 그 밑에 5번 O형, 6번 B형, 얘랑 결혼한 7번이 AB형, 그리고 8번이 A형,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애가 A형이죠. 맞지? 일단 봅시다.
얘가 O형이니까 여기 O고, O니까 여기 AO, BO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B형이니까 얘는 BO일 수밖에 없죠. 맞지? 자, BO와 AB 사이에 A가 태어났으니까 요거 A를 받았고 얘가 B를 받으면 AB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AO잖아. 맞죠? 자, 여기서 A를 받았고 얘가 A형이라면 얘는 AO여야 되지. 여기서 받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는 BO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몰라요. 왜? AA일 수도 있죠. 얘는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3번은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안 돼 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생명유전자를 따져볼까요? 일단 1번이 생명이죠. X바, X바. 그리고 2번이 정상. 3번이 정상. 4번이 생명남자. 그리고 당연히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생명남자, 딸내미는 일단 정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보인자가 되겠지. 맞지? 그리고 이쪽 집안 한번 볼게요. 딸이 정상으로 보이지만, 자, 딸은 정상으로 보이지만 아빠가 생명이었잖아. 그러면 딸은 최하 보인자예요. 맞지? 그리고 이 집안 아들은 당연히 정상이 됩니다. 왜? 엄마가 정상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 태어난 아들은 아들이 태어났지만 생명을 받았네요. 맞지? 확률 50%에 아달이 걸렸네. 둘 중에 하나잖아.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를 봐봐. 맨 마지막 3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지금부터는 이제 국어의 영역입니다. 자, 얘 동생이 태어날 때야. 구의 동생이 태어날 때 A형이고 정상인 여자일 확률. 자, A형이고 정상인 여자애. 자, 여기서 A형이 태어날 확률을 찾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A형의 확률은 BO, AB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는 AB, BB, AO, BO니까 A형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맞지? 자, A형이고 4분의 1. 자, 정상인 여자가 태어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여자의 확률 절반. 맞죠? 그럼 여자라 치고 여자라면 여기서는 무조건 X'이 오잖아. 맞지? 둘 중에 얘를 받아야 정상처럼 보이겠죠. 보인자니까. 얼마? 또 절반이네. 맞죠?
A형이고 정상인 여자의 확률은 4분의 1 and 2분의 1 and 2분의 1이잖아. 맞지? 16분의 1이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조금만 글자 갖고 장난치면 답이 바뀝니다. A형이고 정상인 여자는 16분의 1이잖아. 9번의 여동생이 정상인 A형 1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몇 분의 몇이 되게? 8분의 1이 돼요. 왜 그렇게? 왜 8분의 1이 됐느냐? 9번의 여동생이라고 그랬지. 여동생인 걸 확정 지어버렸어. 이해가 돼요? 얘는 봐봐. 여동생 여자가 태어날 확률까지도 꼽혔잖아. 근데 여기서는 9번의 여동생이라고 얘는 무조건 여자라고 확정을 지어줬잖아. 그러면 여자의 확률은 빼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정상일 확률, 여자애가 정상일 확률은 절반이죠. 그리고 A형일 확률은 4분의 1이었지. 그럼 8분의 1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국어 문제가 돼버려요, 갑자기. 유전에서. 잘 가다가 국어 문제가 된다고. 막판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오케이? 요거 정리, 요거 필기, 간단하게. 그림밖에 없지만.